왜 빠지죠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얘기하면서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올해도 무서운 주식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Round 1, fight. 이제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 인피니티 투자자문 이 박색 전문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시장 불안이 국채금리 때문에 일어났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미국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가 1.5%네, 6%네,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해졌는데 이 장기 국채금리 계속해서 위협이 될까요? 이제 좀 제가 옛날에 이제 KTB 자산운용이라고 거기서 이제 한 달에 선물 매매만 2조, 3조씩 할 때였었거든요. 네. 그때가 2003년, 4년, 5년 그때였으니까요. 그때 저희 이제 CIO를 하시던 분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를 항상 체크를 하셨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왜 그 10년물 국채를 보시는지 몰랐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학개미 분들, 시장에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중요한 미국 10년물 국채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 금융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 금융 문맹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수준은 네. 세계 최강의 수준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폭우가 오고 그러면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었죠. 그죠? 네, 기억납니다. 그런 경험이 한 10년에 한 번씩 있다 보면 비만 오면 또 그런 산사태가 있을까봐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 동네에 계셨던 분은 아마 큰 트라우마가 아마 생기셨을 거고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 못한 분들은 그냥 그때 그랬었지 아마 그러실 건데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크래시는 아무래도 금리가 어떤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그 크래시가 온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크래시가 왔던 금리 수준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자고요. 그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니까. 99년, 2000년 초까지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죠? 그 닷컴 버블이 있을 때도 금리 수준이 낮은 건 아니었었죠. 근데 페드의 정책 금리가 그때는 6.5%였고, 그죠? 10년물 장기채는 6%대였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때 나스닥이 워낙 그 거품이 심해가지고 S&P 500의 배당이 한 1.5%였다면 6%대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는 엄청 매력적이었던 거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안전자산의 6%라니. 그러니까요. 픽스드 인컴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큰 크래시는 언제였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던 서프라임 모기지 때죠. 그러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 2007년도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였고요. 그죠? 10년물도 5%대였거든요. 그때도 보면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보면 1.5와 5% 엄청난 거죠. 차이가 엄청나죠. 진짜.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7번의 금리를 계속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2006년도에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에서 멈췄는데 멈추게 된 이유가 주택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서 멈췄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도까지 집값이 계속 빠지는데 주식시장은 계속 흥분된 상황에서 위에서 놀고 있다가 한 방에 박살이 나는데 그때 박살이 나기 전에 전조현상이 주택가격도 빠지고 이러면 소비가 위축될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10년물로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5%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년물 국채를 사다 보면 당연히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기 시작하는데 페드의 정책금리는 5.25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나고 그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도 오히려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금리는 배당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박살이 났던 거고요.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었죠. 그죠? 그때는 2015년 12월 달에 페드가 처음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16년 12월 달에 금리를 두 번째 올리고 두 번째 올리는데도 최근처럼
이제는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은행도 수익도 좋아지고 그래서 2017년도에도 경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도 실적도 많이 내고 그래서 금리를 막 올리죠. 금리를 빵빵빵 올리는데도 계속 주가가 좋고 실적이 좋으니까 3번 더 올리고 2018년도에는 4번 더 올리는 와중에 거의 9번을 올리게 되는데 네. 그때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뚫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2월 달에 3%를 빵 뚫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한번 확 빠지거든요. 네. 확 빠지는데 기업들 실적이 반도체나 이런 IT 쪽에 실적이 좋고 그때 당시에 미국 시장의 성장을 이끌던 클라우드 쪽 시장이 워낙 핫하게 가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조정받다가 또 올라갑니다.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2018년, 2019년 계속 좋았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런 실적 모멘텀 속에서 금리를 올리고 연준의 자산을 축소를 하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야기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3% 터치하면서 시장이 확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제롬 파월의 중립금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가 아직까지도 멀리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더 올릴 것처럼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2018년 10월, 11월, 12월 달에 S&P 500이 박살나잖아요. 네. 그때 10년물 금리가 3.2%를 돌파했었거든요. 지금보다 예. 훨씬 자, 그때 3.2%를 돌파했을 때도 뭐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라고 가정했을 때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금리 수준이었던 거죠. 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0.5 찍고 지난번 우리 경제한방 나왔을 때도 그때도 금리가 아마 0.8 전후 뭐 네. 했을 때 똑같은 질문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돌았으니까 이제는 주가가 빠질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을 똑같이 하셨었는데 극한 임계치에 배당 수익률하고도 비교해봐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고 물가가 수준이 기업의 코스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아픈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주식과의 매력에서 금리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준에서 크래시가 오는 거죠. 0.5 찍고 이렇게 돌아서는 가운데 봄비가 오는 겁니다. 봄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0년 이후로 지금 30년 동안에 금리가 올라갔던 시기가 7차례 있었는데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우리가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한 11%로 기억하잖아요. 15%예요. 금리 상승기에 S&P 500의 그 수익률은 15%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금리 하락기에는 S&P 500의 수익률이 한 7%, 6%밖에 안 됐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금리가 상승한 지 얼마 됐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그때도 1.5%까지 전에는 금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준에서 만약에 기업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기업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이 1.5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아마. 기업의 이익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작년 대비 엄청난 기저 효과로 경제 지표들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게 4, 5, 6, 7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쉬는 거에 대한 핑계일 뿐이에요.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왜 빠지죠라고 물어봤을 때 금리 얘기하면서 핑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좀 특이한 현상으로 S&P 미국에서 500 같은 지수는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심지어 다우는 야 금리 올라? 우린 더 오를 거야 이러면서 다우 지수는 오르더라고요. 근데 기술주만 딱 놓고 보면 미국에서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기술주가 움직이는데 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처럼 거의 기술주만 다 모여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술주만 놓고 보면 혹시 금리에 더 민감한 건지 이게 그조차도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아들이 아빠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이들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안 되고, 그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를 사야 되고, 가치주가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 왜 성장주에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확실하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98년, 99년 아까 제가 페드의 금리가 6.5%까지 올라갔을 때 했잖아요. 그 와중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던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닷컴 버블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치주가 아니잖아요. 가치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도 성장주가 갔었어요. 아, 그랬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 하고, 이거는 상관관계는 높은데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학 박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이유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든지, 그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실질금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빠져요. 그 빠지는 이유는 페드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페드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적당한 양의 돈이 풀려야 되는데 이 적당한 양을 훨씬 넘어서는 돈을 풀다 보니까 돈의 현재 수급에 대한 가치가 금리로, 실질금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에 40년, 50년 미국 10년물 금리에 보면 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빠졌지? 실질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돌아서는 거는 정확하게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왜 과거에 2009년도에는 70주였고 왜 이번에는 빅7 종목이 강한지, 그때 빅7 종목으로도 이게 비이성적인 뭐 거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거품이 아니라 이런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예,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가 박살나면 네. 100개 기업 중에 90개 기업 이익이 박살이 나고 일부 기업만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 일부 실적을 내는 정말 체력이 단단한 성장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돈은 성장이 나오는 곳에 안전하게 피해 있고 싶으니까. 만약에 100개 중에 100개가 전부 다 실적이 안 나오면 금으로 도망가겠죠. 근데 주식시장에는 이 에셋 로케이션을 주식형 펀드도 보면 90% 이하로 편입비를 못 낮추는 그런 순수 주식형 펀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90%는 어쨌든 주식을 들고 가야 돼요. 근데 경기에 쇼크가 오면서 이익이 박살이 나요. 그러면 그 주식들을 팔고 이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는 여전히 있고 거기다가 페드가 또 돈을 풀어주고 금리까지 낮춰주면서 오히려 유동성은 더 확 늘어났는데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네. 살 주식이 없기 때문에 몇 개의 플랫폼 기업들, 몇 개의 빅테크 기업들 돈이 쏠리면서 엄청난 그 거품을, 네. 멀티플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익이 회복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차정 장세가 올 거라는 걸 작년 8월 뭐 이럴 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제 생각대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코로나가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2년 내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 2003년, 그 다음에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때처럼 이게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에 그치는 그런 바이러스 위기라면 경기가 회복할 거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 경기가 회복되는 경기 민감주들이 보면 전부 다
가치주 영역에 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성장주들은 지금 보시면 카카오도 PBR이 4배였다가 지금 PBR이 7배까지 와 있고요. 네이버도 PBR이 거의 이제 9배까지 왔어요. 그렇게 내 순자산 가치 대비 7배, 9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는데 경기 민감주들은 경기 소비재나 이런 보면 아니 이 코로나 위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 거라고 그러면서 내 순자산 가치 대비 0.5 보험주는 0.2 그렇게 거래됐었죠. 네. 그래서 0.2가 지금 0.4가 되고 0.5가 되고 회복이 되면 이 PBR 7배, 9배의 주식을 사서 더블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PBR 0.2가 0.4가 되는 게 훨씬 빠른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가 잘 팔리잖아요. 네, 그죠? 잘 팔리더라고요. 예, 그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런 소비가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건데 과거와 똑같이 보복 소비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살이 났던 기업들이 턴어라운드 되고 살 주식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걸 반영하면서 장기채 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가치 영역에 가 있던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서면서 가치주들이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이에요. 네. 예,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고 아 이럴 때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라고 이해를 못 하시면 평생 성장주 하는 분들은 가치주 무서워서 못 합니다. 가치주는 이렇게 경기가 돌아서는 모멘텀이 딱 생겼을 때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 않으면 10년 내내 가치주 들고 있다 보면 도대체 언제 올라가지? 예, 뭐 말 나온 김에 왜 가치주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한 20, 30년 동안 왜 힘들었는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하면서 생산성이 되게 좋아졌다가 박 기자님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생산성 증대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웬만하면 다 오버캐파예요. 네. 예. 생산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이머징 마켓에서 많이 생산을 해주기 때문에 예, 물건이 오버 서플라이가 되면서 물가가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소위 우량한 희소한 자산의 가격은 빵 올라가도 우리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들은 안 올라가죠. 예. 그런 현상들 속에서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만들던 국영제라고 하는 주식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이 했다가 우리도 했다가 중국도 했다가 인도도 하고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다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가치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예, 가치주가 희소해야 되는데 네. 예전에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는 현명한 투자자가 나왔다. 네. 1930, 40년대 보면 그렇게 가치주들을 누가 먼저 빨리 발굴하느냐 그 차이였는데 지금들은 기업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치주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치주를 샀는데 왜 이 주식을 안 사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 주식만 가치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PBR 0.5짜리 들고 와서 왜 이거를 안 사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200, 300개 있다는 거죠. 너무 흔해졌군요. 같이. 예. 그런데 전 세계 이 경제를 혁신을 이끄는 그런 혁신 기업들은 미국에서 거의 나오고 그 혁신 기업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다 보니까 그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은 희소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성장주들은 희소하다 보니까 계속 성장주는 가고 가치주는 왜 0.5면 돌아서야 되는데 왜 0.4 가고 0.3 가고 0.2 갔냐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요 얘기까지 말씀드려야 머릿속에 가치주랑 나는 성장주를 어떨 때 국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두 개를 다 잘하잖아요. 그럼 뭐 주식시장에서 100명 중에 상위 1%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수준까지 갈 수 있군요. 투자자라면. 이렇게 딱 갈아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맞는 건가요? 네. 전환 시점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는 게 10년에 한 2번 정도 있거든요. 2번 정도. 10년에 2번. 예. 최근에는 보면 2015년 말에 페드가 처음에 금리를 올려서 됐잖아요. 네. 그 금리를 올렸을 때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머징 쪽이 안 좋았었어요. 유가도 박살나 있었고, 그래서 15년 말에서 16년 넘어올 때 중국발 위기, 홍콩 지수가 14,000에서 7,000도 가고 유가가 26불까지도 빠지고 그 와중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했지만 결국은 16년부터 지금과 같은 약간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금리도 그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7년, 18년 초까지 미국 국제 10년물이 아까 3% 갈 때까지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커머디티 가격들이 그런 화학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처럼 상승을 했었는데 과거 차정장세 때만큼은 아니지만 15년 말에서 16년, 17년, 18년 초까지는 그때 당시 이제 클라우드 시장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경기를 이끄는 일부 섹터가 강했던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런 강한 쇼크가 일어나고 나면요. 이 쇼크 이후에 보복 소비가 그 쇼크만큼 이게 작용 반작용처럼 강하게 또 나오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마치 2009년, 10년, 11년도에 있었던 그런 랠리가 저는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기 회복이 있으면 당연히 가치주로 해야 되는데 왜 이 경기 민감주 가치주 플레이가 어렵냐면요. 말씀드렸듯이 최근 20, 30년 동안에 가치주 샀다가는 도대체 언제 돌아서는지 천수답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이런 경기와 관련된 가치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줄만 꺼놓고 사거든요. 예, PBR 0.6 딱 줄 꺼놓고 이쪽 떨어지면 아 나는 이 가치 영역이니까 사요. 샀다가 0.2까지 되면서 예. 그런 기업들이 너무 예,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0.6에서 샀는데 0.4가 되면 그렇죠. 거기서 많이 마이너스 40% 나고 샀는데 거기서 또 마이너스 40% 나고 0.4가 0.2가 되면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가치주를 줄 꺼놓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매크로를 보면서 가치주 하시는 분들은 바텀업으로 접근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나는 시장 경제 이런 거 나는 그런 거는 신경 안 써. 나는 오로지 기업 가치 영역에 있는 주식만 난 산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무모한 운용 철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입관으로는 가치주는 뭔가 되게 좀 쉬운 투자이고 예, 안전한 성장주가 투자. 더 어려운 투자 예. 같은데 지금 상황이 약간 반대 성향이 있네요, 실제로는. 예. 전 PBR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PBR로 말씀드리는데 PBR이 1배가 0.6이 돼서 이게 가치 영역이 아니에요. 0.2, 0.1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줄 꺼놓고 사놓고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거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다가 보면 화병 날 수가 있죠.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지난 편에서 이제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만한 때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럼 계속해서 주식을 좀 들고 가도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21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지수대에서 주식을 버리기에는 아까 캠 피셔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한 차례 오버슈팅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익이 나는 기업들은 계속 막 머리를 들면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작년에 빅세븐이라는 종목에 사람들이 아 이거 거품 아니야 했을 때도 왜 그게 그때 당시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배터리 회사라든지 소위 말하는 그런 기업들이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고 나서 차화정이랑 아이고 정말
아니 그렇게 무서운 주식이에요. 자화정은 너무나 이렇게 한번 경험했었죠. 네, 0.6에서 뭐 0.8, 0.6, 0.5, 네. 0.2까지 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가 뭐 금융주까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 무서운 주식들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쭉쭉 네. 올라오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올해도 무서운 주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주식인가요, 올해는? 예, 어떤 올해도 네. 정말 이 기업들이 정말 수익이 날까? 다시 정상화될까? 그런 무서운 주식들이 너무나 많죠. 작년 코로나 때문에 박살났던 뭐 크루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네. 호텔. 저는 제가 뭐 돈이 좀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호텔들 매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정말 제가 돈이 많으면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정말 호텔들을 다 사고 싶어요. 호텔들을 전부 다. 저는 네. 다 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호텔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아직도 저평가된 곳도 많고 투자할 곳도 정말 많은데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 그런 데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문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